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의 이 아파트는 원래 둘의 이름으로 계약된 곳이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 날 나는 그의 이름이 빠진 등기부 등본을 들고 돌아왔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부부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떼어냈다. 사진이 있던 자리는 벽지의 색이 조금 달라 눈에 잘 띄었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다. 늦게 잠들었건 일찍 잤건 한강 쪽으로 뜬 어스름한 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레 몸을 일으키게 되었다.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조깅하러 나가던 그 시간이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공허한 의식처럼 남았다. 운동화를 꺼내어 발에 끼우는 순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나를 걱정해줄 사람도 없고 새벽에 나가도 어디 가냐며 묻는 이도 없고 늦게 돌아오면 밥은 먹었냐며 화내는 목소리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고 아무 의미 없이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강을 따라 달린다. 한강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나는 달릴 때만큼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강바람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온몸을 감싸는 공기는 되레 생기를 주는 것 같았다. 혼자 사는 건 쓸쓸한 일이 아니라고, 아직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다짐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지난날의 흔적은 흘려보내겠다고, 내 안의 여백은 내 힘으로 채워보겠다고.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은 뛰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무너진 결혼 생활도,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텅 빈 집의 정막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전해졌다. 외로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닿을 때 더 아프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리, 아주 멀리. 이젠 진짜 혼자 살아야 해. 입안으로 뱉은 다짐은 찬 공기에 부딪혀 허공에 흩어졌다. 다시 혼자가 된 지금 그 말은 주문처럼 내 귀에 맴돌았고 나는 오늘도 그 말에 의지의 하루를 시작했다. 발목은 밤새 부어올랐고 얼음찜질을 했음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전날의 사고가 단순한 접질림이 아니었단 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 수 있었다. 땅을 딛는 순간 발목은 내 체중을 버티지 못했고 본능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균형을 잡았다. 물리치료사 말대로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늘어난 건 내 일상의 텐션이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보조기와 한 손에 짚은 목발이 나를 한층 더 외롭게 만들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1층 로비로 향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 남자였다. 어제 나를 부축해 주었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어깨 너머로 슬쩍 시선을 주었는데 그는 내 쪽을 바라보다가 곧 말을 걸었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목발까지. 나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말하는 게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다. 괜히 걱정을 끼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붕대와 보조기로 덕지덕지 감싸진 내 발목이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땐 그냥 접질린 줄 알았는데 인대가 좀 늘어났대요. 목발은 며칠만. 말끝을 흐렸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뼈까지 닿았으면 더 오래 고생했을 텐데. 그러게요. 아예 부러졌으면 오늘도 못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럼 저랑 다시 못 만났겠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는 한 발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가 문을 붙잡아 주었다. 나도 뒤따라 탔고 그 짧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았다.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 선 공간에서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혹시 오늘도 진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통증이 심해져서 한 번 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가 무심코 내 손등 위로 가볍게 닿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잠시 내 팔꿈치를 받친 것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내 몸 어딘가에 오래 머문 듯한 감각을 남겼다. 죄송해요.
갑자기 멈췄어. 아니요, 괜찮아요. 저야말로 불편하게 보여드려서. 말이 길어지는 건 그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분명 이혼도 했고 지금은 혼자인데 누군가의 손끝이 이토록 낯설게 가깝다고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다. 그가 내 감정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참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내게 길을 내주었다. 손을 들어 목발 짚는 내 동작을 도우려는 듯했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미소로 답했다. 그렇지만 이미 그의 손끝은 내 안쪽 어디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사람의 표정이 오히려 더 아득하게 느껴졌다. 병원 앞 카페는 아담했다. 사람들 발길이 드문 평일 오전이었고 창가 쪽 자리는 조용하게 비어 있었다. 잠깐 커피라도 괜찮으시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뭔가 단단한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커피향이 간절했고 외로움은 목발보다 더 무겁게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고 내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그 카페로 들어섰다. 주문대 앞에서 그는 내게 먼저 물었다. 뜨거운 거 괜찮으세요? 아메리카노로? 네. 뭐든 괜찮아요. 얼음보단 덜 아프겠죠. 그 말에 그가 살짝 웃었고 나는 내 말이 조금 유치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종이컵 속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말없이 손을 감싸던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만나는 인연은 묘해요. 대부분은 스쳐가는 얼굴이죠. 근데 또 생각보다 오래 남아요. 같이 아픈 걸 봤으니까. 내 말에 그가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빌미 삼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아, 그날 덕분에 병원까지 무사히 왔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친절하세요?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상대가 혼자 같아 보이면요. 그 한마디가 가슴 안 어딘가를 울렸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내가 먼저 조금 열었다. 혼자 사는 게 은근 어렵네요. 조용한 게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다. 혼자가 익숙해지면 무서워질 때가 있죠. 너무 익숙해져 버릴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잘 이해됐다. 누군가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같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그는 질문을 들은 채로 아주 잠깐 시선을 떨고 왔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그냥 가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답을 예라고 받아들였다.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 순간 카페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와 동시에 그가 컵을 들어 입을 대며 말했다. 방금 전보다 지금 표정이 더 좋네요. 그래요? 저는 그냥 아직도 붕대가 갑갑한데요. 표정보단 눈이 말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웃는 걸 오랜만이신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살짝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 피어오른 열이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날 처음 나는 누군가 앞에서 웃었다. 그도 웃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말에 귀 기울였고 내가 놓친 부분에 손을 얹어 주었으며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실도 깊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쓸쓸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날의 첫 웃음을 허락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조깅도 산책도 할 수 없던 내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병원 앞에서 그와 헤어진 뒤에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내 말에 그는 짧은 정적 끝에 웃으며 대답했다. 초대인가요? 고마움의 표시예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트레이닝복 대신 단정한 셔츠와 검은 코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먼저 문 안으로 들어왔다. 와인을 들고 온 그를 보며 나는 잠시 웃었고 그 웃음이 긴장을 풀어줬다. 식사는 단출했다. 파스타와 간단한 샐러드, 그리고 와인. 그는 음식보다 내 손에 들린 와인잔을 더 오래 바라봤고
나는 그의 눈빛이 무심코 머무는 곳에 자꾸 시선이 닿는 게 이상했다. 혼자 이런 저녁 자주 드세요? 아니요. 조용한 음악에 와인 마시고 천천히 밥 먹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은 기념일이네요. 무슨 기념이요? 다시 누군가와 웃으며 밥 먹은 날. 그 말에 나는 웃으려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음악은 잔잔했고 그가 고른 재즈 음반이 공간을 감쌌다. 와인은 반쯤 비었고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이 집 혼자 살기엔 넓고 조용하죠. 그래서 더 외로우셨겠네요. 모든 게 익숙해지기 전에 누군가 한 번쯤 초인종을 눌러줬으면 했어요. 아니면 전화라도. 그래서 오늘 저예요?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지만 웃음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농담에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다. 네,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 앉은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지만 마음은 이미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와인잔을 들어주었고 내 손에 닿은 그의 손끝이 이상하게 오래 머무는 듯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 쪽으로 기울어졌다.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고 음악은 여전히 느릿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공기는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목 위에 살짝 닿았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 먼저 안도한 건 나였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눈빛이 먼저 말을 대신했다.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고 나는 몇 초간 숨을 고른 뒤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후회는 내일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은 허락이었고 신호였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나는 눈을 감았다. 입술과 입술이 닿기까지의 거리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입맞춤은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꿈인 줄 알았다. 그의 숨이 내 뺨을 스치고 손끝이 내 목덜미로 천천히 내려올 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셔츠 단추 사이로 손을 넣었다. 서로의 체온이 겹쳐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무너졌다. 시간도 말도 경계도 점점 멀어졌고 대신 깊은 숨결만이 남았다. 그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오고 나는 눈을 떴다. 커튼 틈 사이로 강 건너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와인 향과 그의 온기가 뒤섞여 내 몸을 감쌌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의외로 빨랐다. 가까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자꾸 생각나네요. 짧은 문자 하나였지만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심장은 별일 아닌 듯 뛰었지만 손끝은 몇 번을 망설였다. 결국 단답을 보내며 선을 그었다. 생각만 하세요. 직접 보러 오진 말고요. 그러자 곧바로 도착한 메시지는 딱 한 줄. 생각만 하려고 했는데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정말 그가 내 집 근처에 있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미소 지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동네 맛집 맞네요. 여기 살면서도 잘 안 가요. 그럼 오늘은 누나가 저 좀 안내해줘요. 그의 말투는 느슨했고 눈빛은 익숙했고 내 발걸음은 어느새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나란히 앉았고 테이블엔 샐러드와 파스타가 놓였다. 따뜻한 조명이 테이블을 부드럽게 감쌌고 와인 한 병이 그 분위기를 완성시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내 말투는 더 이상 경계에 머물지 않았다. 오늘따라 표정이 달라 보여요. 어떡해요? 어제보다 더 웃고 있어요. 그럼 웃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부비쳤고 우리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았다. 바람 좀 쐬고 가고 싶네요. 좋은데요. 그럼 조금만 걷죠. 집 방향으로. 조금만이라는 말은 언제나 길었고 우리는 끝내
내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다. 키패드에 손을 올린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이 정말 괜찮은 날일까?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외투를 벗었고 나는 조용히 조명을 낮췄다. 말없이 마주본 순간 그가 먼저 다가왔고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엔 어제보다 깊고 정확했다. 입술이 맞닿자 숨이 턱끝에서 맴돌았고 그의 손은 내 뒷목을 쓸며 등으로 내려갔다. 나는 반쯤 열린 입술로 숨을 흘리며 소파로 걸음을 옮겼고 그는 뒤따라왔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소파에 몸을 실었고 우리의 손은 더듬듯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셔츠가 풀어지고 그의 입술이 쇄골을 훑으며 내려왔고 나는 허리를 젖히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내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그의 손은 내 허벅지를 쓸며 올라와 속옷 위를 눌렀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고 천천히 다리를 벌렸다. 그는 말없이 속옷을 벗겼고 나 역시 그의 바지 허리를 풀었다. 몸이 겹쳐지고 이불도 없이 겹쳐진 열기 속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선을 넘었다.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지만 확실했고 손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허리에 감긴 팔, 쿡쿡 찔러오는 리듬, 땀이 묻은 이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충동을 꾹 눌렀고 내 입술은 그의 어깨에 닿은 채 울컥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고 그 감정은 너무 오래 억눌러 있던 것이었다. 행위가 끝나고 그는 말없이 셔츠를 주워 입었고 나 역시 담요를 당겨 몸을 감쌌다. 그는 가볍게 나를 안고 이마를 맞댄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젠 자주 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행동으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느껴졌다. 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햇살은 부드럽게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방 안엔 어젯밤의 흔적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거실 바닥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나는 셔츠를 느슨하게 걸친 채 물 한 컵을 마시고 있었다. 욕실 안에선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계속됐고 나는 그 소리에 괜히 집중하는 척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물소리가 멎은 뒤 거울 닦는 소리가 이어졌고 얼마 후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있는 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지만 묘하게 어색했다. 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거울 앞에 섰고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순간 심장이 움찔하며 멈춘 듯했다. 왼손 약지, 물기가 마르며 서서히 드러나는 희미한 반지 자국 하나. 아무 장신구도 없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건 분명했다. 타인의 손에서 본 수많은 결혼의 흔적 중 이건 도무지 모른 척 넘길 수 없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손이 멈추었고 거울을 마주 본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혼하신 거죠. 그제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엔 미안함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그저 피로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나는 묘한 공포를 느꼈다. 어제의 다정함과 오늘의 이 침묵 사이 어디에 진짜 그가 있는 걸까? 대답 안 하세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얘기 지금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사실상 인정이었다. 숨기고 싶다는 것도 들키지 않길 바랐다는 것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 안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사람, 그 밤을 함께한 남자의 손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찾아왔다. 전날의 침묵이 무색하게도 그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나는 주방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고 그는 마치 어제 그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부드럽게 내 뒤에 섰다. 미안했어요. 괜한 말 돌려서. 괜한 말이 아니었죠. 숨겼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숨겼어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 바랐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무책임했지만 동시에 나와 다를 것도 없었다. 나 역시 그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깊이 알려고 하진 않았다.
서로가 필요했던 순간 이름보다 외로움이 더 중요했기에 그저 다정함만 확인하고 안도해버렸던 것이다. 결혼 아직도 유지 중이에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요?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린 같이 사는 사람이지 부부는 아니에요. 그 말은 흔한 변명이었고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그것마저 위로처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했다. 그럼 왜 당신을 만났냐고요? 응.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도 당신처럼 아파서. 그 한마디가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먼저 무너졌어요. 나는 그냥 바라만 봤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나만 벽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은 채 두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결국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났고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 안에 있는 진심이 느껴질수록 내 안의 감정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분노도 연민도 실망도 아닌 그저 또 한 번 사람에게 기댄 내가 무서웠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는 내 손등 위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죄책감보다 외로움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정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해해버리는 내 마음이 더 끔찍했다. 나는 또다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도 이번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은 죄가 되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손길이 어쩐지 너무 따뜻해서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문득 핸드폰 화면을 넘기다 멈춘 건 그날 아침이었다. SNS 피드 속 한 친구가 공유한 동네 소모임 사진. 사람들 뒤편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다. 잠깐만. 나는 화면을 확대했고 그 속엔 분명히 그가 있었다. 회색 셔츠, 늘 입던 가벼운 운동화,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여성. 웃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그와 꼭 붙어서. 눈을 의심했지만 두 번 다시 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 돌려져 있었지만 그가 맞았다. 옆집 마트에서도 본 적 있는 그의 여자의 얼굴이 선명했다. 아내는 집에 있다던 그의 말. 우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설명. 모두가 갑자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가짜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집에 왔다. 그의 손끝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오늘 좀 차가운 거 알아요? 그런가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거짓말했다. 그러나 내 심장은 내내 진실을 밀어내고 있었다.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이, 입술이,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머리 안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그의 입술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늘 그냥 잘게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듯.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자리를 뺏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내든 아니든 이미 나는 또 한 번 경계를 넘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미 나는 그와 너무 많은 밤을 나눴고 이제 와서 손을 놓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의 눈빛이었다. 한참을 보지 못했던 전 남편의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달랐다. 무표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고 차라리 분노보단 실망 쪽에 가까웠다. 나는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었고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을 통과해 집 안 어딘가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묵직한 감각에 휘청였다. 누구예요?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았고 그는 속옷바람으로 천천히 거실을 지나와 내 옆에 섰다. 내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전 남편의 시야 안에 그는 너무 명확하게 존재했다. 서로를 향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고요하게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잔혹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그가 내게 했던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너 아직도 이러고 살았구나. 그 말은 마치 가슴팍에 칼끝을 대고 천천히 밀어넣는 느낌이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대답할 이유조차 스스로 찾지 못하는 내가 더 비참했다. 그냥 가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건 뭐. 전 남편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이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내 인생에서 널 완전히 지워야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이 집 안에서 나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차라리 이 평온한 지옥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문틈을 잡은 채 끝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봤고 문이 닫히는 찰나의 순간까지 그와 나 사이엔 남겨진 말도 미련도 분노도 아닌 그저 절망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컸다.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귀를 때렸고 그 작고 얇은 문 하나가 내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전 남편은 끝내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고 나는 말없이 문을 바라본 채 서 있었다. 감정이 식지도 정리되지도 않은 채 그의 존재가 사라진 자리엔 멍청하게 선 내 자신만이 남아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식탁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한참을 입을 다문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감정보단 오히려 지친 무표정이 먼저 익혔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전 남편. 그런 줄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가만히 숨을 골랐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셔츠를 다시 입으며 손끝으로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그의 동작이 너무 익숙했고 그 익숙함 속에 기묘한 낯설음이 스며들었다. 그냥 말해줘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다 틀렸구나 싶어요. 나도 당신도 이 관계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손끝만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벽에 걸린 재킷을 집어들었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걸음을 옮겨 그 앞을 막으려다 결국 발만 제자리에 고정된 채 멈춰섰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가 손잡이를 잡고 멈췄다.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뭐려? 내가 당신에게 머물고 싶은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 그 한마디가 날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는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든 바람이 발등을 스쳤고 그 바람처럼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남겨진 공간은 차가운 정적만이 떠다녔다. 남겨진 셔츠는 소파 끝에 걸쳐져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테이블 위의 와인잔은 반쯤 비워진 상태로 말라 있었고 그 옆엔 내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잔이 비스듬히 엎어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자국은 이미 말라붙어 지워지지 않았고 그 자국을 마주한 채 나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에게 보낸 메시지 옆엔 회색 체크 표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읽지 않은 채 멈춘 대화, 읽지 못할 만큼 멀어진 거리. 어디로 갔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했어요. 텅 빈 집 안엔 내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누구도 듣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다. 그가 떠나며 문을 닫던 소리, 그 마지막 소리만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와인 자국을 닦으려 몇 번을 문질러도 얼룩은 더 번졌고 결국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손끝만 떨리는 상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흘렀고, 그가 보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이별이었다. 같이 보던 영화의 대사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그의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단 한 사람만 사라진 현실이 기묘하게 불완전했다. 나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작게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제와 똑같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집 안의 공기는 그대로고 감정만, 나만 혼자 이 자리에 멈춰 있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소파, 조용히 멈춘 TV 화면, 식탁 위 식지 않은 머그잔 하나. 무언가 사라진 느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집안을 메워갔다. 침묵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감각의 등을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변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채 뛰는 모습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 내가 없다는 사실만이 어쩐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예전엔 나도 그랬다. 이사 오고 한동안은 매일 새벽마다 조깅을 나갔고 땀 흘리는 감각이 외로움을 조금은 밀어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에 나설 이유도 함께 걷는 그림자도 사라졌다. 가끔은 내가 다시 그 강변을 걷고 있다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그대로였고 내가 사라져도 별일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피부로 느껴졌다. 이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네. 혼잣말이 입술을 지나갔고 그 소리에 내가 더 놀랐다. 나조차 나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건 결국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서자 조금은 낯선 눈빛이 나를 바라봤다. 피곤함보다, 기대감보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하루를 버텨낸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 의미 없는 쇼핑의 발림이나 뉴스 속보만이 핸드폰 화면을 덮었고 나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커피를 내리며 나오는 김도, 물 떨어지는 소리도 다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이제는 외로움의 배경이 된 듯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은 없었고 해야 할 이유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아무도 없는 집 안을 둘러보다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장 낯설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커튼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땀에 젖은 채 뛰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무심히 오고 갔다. 또 누군가일까 생각하며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서 있었다. 예고도 없었고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잠깐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울던 밤이 자꾸 생각나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툭 건드렸다. 그 밤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던 내 모습. 그는 등을 돌렸고 나는 붙잡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그의 입술에 실려 다시 살아났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익숙했던 소파 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주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커피포트를 올렸고 물이 끓는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예전의 냉전과는 달랐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화해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잘 지냈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그냥 조용히.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틴 날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외면과 침묵.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 테이블 위에 내려진 커피잔이 가볍게 부딪혔고 나는 그 손끝을 보며 그가 야근 후 조용히 내 손을 감싸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 선명해서 아팠다. 오늘은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갈게.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봐요. 말을 뱉고 나서야 그 말이 내 안의 작은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다. 커피잔 사이로 흐르는 김처럼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이엔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돌아가는 순간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내 그림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결국 피하고 싶었던 건 내 감정이었고 내 결정이었다. 한참을 걷다 병원 옆 골목에서 우산을 접고 서 있는데 어쩌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무너질 때면 익숙한 번호를 누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 나는 또다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련조차 남기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버렸다. 그의 집은 조용했다. 등불도 희미했고 음악도 없었고 말수도 적었다. 그가 내게 건넨 커피는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얼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손등이 닿았고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내 잘못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옳았던 것도 아니었다. 서로에게 마음을 기댈 틈을 준 것.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은 척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외롭고 아프고 지친 날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했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외도를 저질렀다. 하지만 끝난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몸은 떨어져도 마음이 덜 무거워지진 않았고 되레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만해요. 그의 표정은 후련해 보였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속이 뒤틀렸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누가 먼저 손을 놨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의 핑계가 되어 주었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 거울을 마주한 순간 문득 내 얼굴이 낯설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무기력했고 이마의 주름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남편이 떠나간 그날 이후 나는 분명 다시 살아보려 했는데 한 번은 괜찮았다고 믿었고 두 번째는 실수라고 넘겼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건 선택이었다. 내가 직접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난 왜 자꾸 이런 선택을 반복하지? 처음 그와 손을 잡았던 날을 떠올렸다. 커피숍 테이블 아래로 스친 무릎, 웃으며 건넨 다정한 말투. 그리고 나를 여자로 다시 보게 만들었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나를 흔들었고 결국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우려다 끝내 서로를 부숴버린 거다.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말. 넌 내 전부가 아니었어. 나는 그것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더 이상 나에게 따뜻하지 않았던 이유,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두가 내가 먼저 무너졌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일지도. 나는 그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사실, 이제야 깨닫는다. 욕실 거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이제는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기로, 그 어떤 다정함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아침 그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나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고 나 역시 더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무너진 건 관계가 아니라 말 자체였다. 그날도 오늘도 넌 내 마음보다 한 발 빠르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내 눈을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찢기는 듯 아팠다. 그래, 널 그렇게 먼저 걸러내더라. 나도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지만
입 밖으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떨렸고 숨이 자꾸 끊겼고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졌다. 결국 내가 향한 건 현관문이었다. 이제 그가 아닌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뒤돌아봤다. 혹시라도 그가 날 부를까 싶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은 내가 그 순간 참 한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고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조용한 고개는 나보다 먼저 이별을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진짜 이별은 싸우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온다는 걸. 그를 붙잡지 않은 게 후회였다. 붙잡지 못한 건 버렸다.